Jungle. Audio Jungle. 네, 안녕하세요. 로스앤젤레스 펫케어 닥터건입니다. 저희 35번째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그 제목은 중성화 수술입니다. 이 중성화 수술하면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겠죠. 여기 미국에서 키우는 애완견 또는 고양이들은 뭐 거의 100% 중성화 수술을 뭐 거의 100%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그 행동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질병 예방 목적 또는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또는 원치 않는 아기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여기서는 특히 오버 파퓰레이션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거의 대부분 중성화 수술을 보통 한 5개월에서 6개월 사이 가끔 이제 라지 브리더 그 대형견에서는 그 몸의 뼈나 몸의 그 성장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한 1년까지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한 5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수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어릴 때 하면은 이제 간 기능이나 이런 마취제 이런 약물을 감당하기 힘든 아직 그 간 기능이나 이런 게 공박 기능 이런 게 제대로 그 디벨롭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뭐 애니멀 쉘터 같은 데서는 아주 뭐 5주, 6주 이렇게 된 애들도 수술을 하긴 하죠. 그렇지만은 그게 가장 뭐 이상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 비디오를 만드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강아지를 예를 들어서 입양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예방 접종을 다 마치고 이제 가족들과 관계도 이렇게 친근감 서로 가족의 이제 일원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 5개월째에 중성화 수술을 어떤 동물병원에 우리가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어떤 사고가 나서 강아지를 집으로 도로 데려오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수의사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고 또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하면은 그런 확률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그러니까 주인분들께서는 억울하고 또는 화도 나고 또는 황당한 그런 기분이 드시겠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뭐 수약 우리 그 프랙티스 중 하나지만은 한번 제 생각을 그냥 제 경험과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부터 말씀드리면은 첫째 마취 사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혈액 검사를 먼저 하고 간 기능이나 콩팥 기능 물론 어린애들은 보통은 간 기능이나 콩팥 기능에 뭐 큰 문제는 없죠. 그렇지만은 가끔은 선천적으로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심장을 청진기로 보통 심장을 체크하고 심장에 잡음이 없는지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심장 질환을 가진 환자가 아닌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괜찮으면 거기에서 통과를 되면은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해도 수술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전신 마취를 하죠.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사인도 받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생체를 다루기 때문에 100% 우리가 장담 인체 병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은 100% 우리가 뭐 개런티 한다든지 그런 일은 사실 좀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해가지고 이제 적절한 이제
수술 전날부터 이제 밥을 공기고 물은 조금 마셔도 되겠지만 밥을 공기고 속을 띄운 다음에 아침에 데려와서 이제 수술을 하죠. 그런데 밥을 먹은 상태에서 수술하게 되면은 또 위 속의 내용물이 이제 역류를 해가지고 또 올라왔다가 아니면 폐로 내려가가지고 뭐 에스피레이션 뉴모니아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공복에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 마취를 하고 약간 이렇게 안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링겔 꽂고 이제 유도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흡입 마취, 가스 마취를 해서 이제 완전하게 이제 수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술 준비를 하고 수술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먼저 강아지 암컷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수술할 때 첫 번째는 마취 사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암컷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하는 도중에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할 수 있죠. 주로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난소를 양쪽 난소를 오바리를 이제 제거를 하는데 제거하기 전에 이제 클램프로 난소 근처에다가 클램프를 하죠. 자궁 쪽으로. 그 다음에 또 그 아래에 리거먼트 어태치 돼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뭐 히모스테트로 이렇게 또 클램프를 한 다음에 그 아래에다가 이제 우리가 수술실로 그 혈관, 동맥, 정맥, 뭐 리거먼트 뭐 그걸 우리가 영어로 오베리언 페디클이라 그러는데 하나의 뭉치죠. 그 부분을 아주 강하게 묶어주죠. 묶어주고 이제 그거를 그 아래를 너무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묶은 자리하고 너무 가깝게 자르게 되면은 그 묶은 매듭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느 정도 적어도 5mm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 1cm 아래로 묶어줘서 충분히 공간을 확보하는 게 하나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묶은 데가 빠져나가게 되면 가까이 잘라가지고 그 출혈이 엄청나게 많이 그 아래 매듭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빠지면은 출혈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죠. 동맥이 거기 들어 있으니까 금방 복강 안에 피가 흥건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출혈이 있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응급 상황이 되겠죠. 그런 게 하나의 실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묶고 자르기 전에 우리가 영어로 표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두 개의 첫 번째 클램프와 두 번째 클램프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조금 이렇게 볼록하게 압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클램프를 하고 나서 첫 번째 클램프를 다시 풀어가지고 압력을 릴리스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묶어줍니다. 클램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서 두 번째 클램프 아래에 충분히 공간을 두고 이제 이렇게 타이를 하죠. 슈처 마티리얼로. 그런 과정을 하는데 이런 그 압력을 릴리스하는 이 부분 이것도 하나의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리가먼트, 서스펜서리 리가먼트 이런 다 제거하고 아래쪽에 가서는 자궁 몸 쪽으로 그쪽에서 충분히 이렇게 갈라진 부분 아래 충분히 내려가서 충분히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바쁘다고 보면은 조금 이렇게 인시전 그러니까 이 벽을 조금만 열어가지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하다 보면은 또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복벽을 어느 정도 충분히 열고 안전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게 중요하고 제일 문제는 이제 출혈이죠. 그래서 완전하게 뭐 이렇게 묶은 부분이 빠져버리면은 금방 출혈이 있으니까 금방 알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조금 묶은 게 허술해 가지고 출혈이 조금씩 나는 수가 있어요. 마취해서 회복 시켜서 집에 보내려 그러는데 오후에 늦게 환자가 이렇게 기운이 없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대부분 미세한 출혈이 그냥 계속 지속이 돼 가지고 복강에
피를 쏟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다시 마취해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그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죠. 예,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페디클을 묶는 과정에서 그 오멘텀이나 예를 들어서 다 그 주변에 그것만 묶어야 되는데 완전히 360도 분리시켜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복막이나 오멘텀이나 또는 다른 조직을 함께 묶는 수가 있어요. 예, 수술을 빨리 하다 보면은 함께 묶어가지고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그 페디클을 묶은 부분을 몸속으로 도로 이렇게 놔주는데 들어가지가 않고 걸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 부분을 또 따로 이렇게 제거하다 보면은 그 묶은 타이가 루스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묶는 부분을 아주 잘 확실하게 하는 게 우리가 그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360도 클리어 해가지고 오로지 그 난소에 붙어 있는 페디클 그것만 두 번째 클램프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단단히 묶어서 집어넣으면은 아무런 이상이 없게 되겠죠. 뭐 수술 많이 해보신 수의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자궁 그 반대쪽 자궁 그 바디 쪽에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서 묶고 어떤 경우에는 또 고양이 같이 그 유러러스가 아주 조그만하고 취약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너무 세게 묶으면은 그게 이렇게 잘라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혈이 나지 않는 정도 적당한 텐션으로 묶어주고 절단해야 되겠죠. 너무 세게 당기면은 이게 아예 그 묶은 자리가 아예 절단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그거를 픽스해야 되겠죠. 뭐 그런 실수도 나올 수 있고요. 암컷의 경우에는 아마 그 다음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실수는 처음에 특히 이제 수술을 배울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사람 복벽하고 달라서 개고양이는 이 복벽이 아주 얇고 사이즈도 작고 얇기 때문에 너무 피부를 절개하면서 너무 깊이 들어가 가지고 또는 그 안에 그 미들라인을 열 적에 너무 블레이드가 깊이 들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장기를 이렇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이나 비장이나 또는 뭐 이런 부분 그래가지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피부 절개, 그 다음에 피하 조직 절개, 그 다음에 근육 절개 이렇게 해가지고 복강 안에 있는 장기에 아무 손상이 없도록 하는 그런 주의가 필요하고 C-섹션 할 때도 우리가 너무 깊이 하게 되면은 자궁뿐만 아니라 그 자궁 속에 있는 강아지도까지 잘못하면은 상처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컷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 실수는 고환을 제거하고 나서 그 혈관을 묶어줄 적에 그게 제대로 안 묶어져 가지고 수술 끝나고 케이지 안에 넣어 놓았는데 출혈이 계속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아니면은 뭐 그 아래쪽에 이렇게 부어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얘들이 집에 갈 시간이 다 됐는데 주인도 오셔야 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출혈이 있으면은 아주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 중성화 보이들도 우리가 그 어떤 좀 큰 애들은 또 피부 그 자체 피부를 절개하게 되면 피부 자체에 혈관이 꽤 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 콜라이저, 일렉트릭 콜라이저 이런 걸 이제 잘 혈관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타이를 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 지혈을 확실하게 해주는 게 나중에 후환을 방지하는 거겠죠. 일을 잘못해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고치려면은 아주 스트레스 받고 우리 수의사들은 스트레스 받고 좀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죠. 고양이는 뭐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강아지에서는 수컷은 이제 그 테스트클 고환 두 개 약간 위쪽에서 이렇게 우리가 절개를 해가지고 밀어 올려서 하나의 구멍에서 양쪽 고환을 다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는데
거기도 뭐 지혈이 항상 중요하고요.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실수는 뭐냐면은 그 요도가 특히 조그마한 그 말티스나 이런 조그마한 브리드들 요도가 이렇게 방광에서 나와가지고 고추 끝을 향해서 이래 올라가는데 고추 바로 뒤에는 이 아주 표면에 가까워지죠. 속에서 올라와가지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기서 피부를 여기 고환이 두 개 있고 고추 끝이라면은 여기로 피부를 절개하는데 이걸 만약에 깊이 하게 되면은 가끔 요도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요도. 소변이 나오는 요도를 자르게 되면은 이것도 또한 큰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절개할 때 특히 요도를 조심하고 거기서 요도를 손상이 없도록 조심해서 절개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 위쪽으로 고추 끝 쪽으로 너무 위쪽으로 이렇게 절개를 하다 보면 거기는 더 표면에 가깝기 때문에 더 위험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약간 아래쪽 테스티클 고환 바로 위쪽에서 근처에서 피부를 절개하고 그 안에 조직도 절개하고 그 고환을 거기서 빼내서 제거를 하는 게 이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요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제 그 요도를 절개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사고 수술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또 수의사들은 당황하게 되는데 특히 뭐 처음에 좀 일을 시작하고 이럴 때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이제 그 가테타를 고추 끝에서 집어 넣어 가지고 육안으로 조그만 애들은 육안으로 이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요도가 아주 미세하게 가늘기 때문에 그래서 집어 넣으면은 그 끊어진 대로 그 가테타의 끝이 보이겠죠. 예, 그러면은 저쪽 반대쪽 그 끊어진 그 요도를 그 찾아가지고 그 속으로 카테터를 삽입하고 그 다음에 삽입한 상태에서 이제 그 연결하는 봉합하는 360도로 돌아가면서 수술실로 연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보통 우리가 그 여러 결석이 있을 때 숫강아지 여러 결석이 있을 때 나이 든 애들 그때도 그런데 그 이거를 그러고 나서 이 카테터를 이제 다 묶었으니까 이제 카테터를 빼고 그리고 이제 집에 보내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거기에 안에 그 스트릭처 안에 뭐 유착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 소변 요도 공간이 좁아져 가지고 소변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전하게 하겠다면은 카테터를 한 열흘 정도 꽂은 상태에서 집으로 보내가지고 물론 꽂은 상태에서 복부에다가 이 카테터를 이렇게 싸가지고 카테터 끝을 열어놓은 다음에 집에서 그냥 소변이 그렇게 흘러 나오도록 그런 상태로 한 열흘 보냈다가 한 열흘 후에 그 카테터를 뽑으면은 그런 공간이 좁아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방법은 그렇고 뭐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사고가 나서 강아지 그 우리가 치과적인 치료를 하러 왔다가 강아지가 집에 못 오는 경우에는 주로 대부분 마취 사고가 있지만은 마취 사고 그런데 중성화 수술을 하러 왔다가 집에 강아지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는 이런 그 첫 번째는 마취 사고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수술 도중에 어떤 실수로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수의사들은 인이들과 달리 우리는 온갖 대부분 일반이들이고 우리가 온갖 여러 가지 피부병을 비롯해서 안과 질환, 위장 질환 하여튼 모든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우리가 해결해 그런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는 또 실수도 많이 인체병보다 실수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런 그래서 경험도 좀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것 같고 최소한도 한 10년, 20년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여기 수의과대학
수의과 병원은 보통 원장 수의사는 보통 한 20년, 30년 경험 있는 그런 수의사가 원장 수의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거기 고용되어 있는 수의사들이 뭐 한 7년 경력 또는 뭐 이제 갓 졸업한 수의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고들을 방지하면서 일을 하고 있죠.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또 제가 궁금한 거는 딱 두 가지. 이게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한 가지는 그러면은 중성화 수술하고 병을 재워야 되느냐? 그거는 재우는 병원도 있겠지만은 저는 절대로 여기 병원 안에 재우지 않고 만약에 환자가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누가 병원에 응급처치를 하러 가는 게 좋으니까 집에 가서 주인이 지켜보는 걸로 돼 있고요. 병원에 특히 이제 그 종업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래서 당일날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밤을 새울 필요는 저는 없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마취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마취 회복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당일날 집으로 보내고 항상 걸어서 충분히 그 요즘은 흡입 마취제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충분히 걸어서 거뜬하게 병원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비디오를 내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조금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수술 후에 마취가 안 된 한국 얘기입니다. 수술 후에 한국 뭐 중성화 수술 예를 들어 쓰는데 마취가 안 깬 상태에서 이를 이렇게 안고 차에 싣고 가는 그런 비디오도 본 적이 있는데 뭐 그런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만은 우리는 뭐 그런 경우는 잘 없고 거의 확실하게 마취해서 깨가지고 보통 한 2-3시간이면 완전히 깨니까요. 충분히 걸어서 나오고 주인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의식 상태에서 집으로 간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중성화 수술하는데 항생제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 주사를 줘야 되느냐 아니면 항생제를 집으로 보내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는 옛날에는 많이 쓰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아마 안 쓰는 병원이 더 많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체 항생제 이 수술은 무균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일체 항생제를 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쓰지를 않습니다. 항생제 주사도 안 주고 항생제를 집에 보내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제가 수십 년 했는데 그때 항생제 안 줘가지고 문제된 환자 없으니까요.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수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제대로 털을 제대로 안 깎았다든지 소독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수술 기구를 제대로 소독을 안 했다든지 뭐 그 과정 중에서 하나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그렇지 않다면은 절대로 우리가 항생제를 보낼 필요가 없고 안 써도 100% 회복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